2025년 12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거대한 중국을 등에 업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태국 앞에서 벌벌 떨며 도장을 찍었을까요? 외교적 타협? 아닙니다. 그들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린 건 바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무력이었습니다. 태국의 T-50TH와 한국형 유도탄이 보여준 자비 없는 위력 앞에 중국의 지원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 건방진 적을 무릎 꿇리고 강제로 평화를 선물한 한국 무기의 통쾌한 참교육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12월의 동남아 국경지대는 덥다기보다는 끈적거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습한 공기가 제 방탄조끼 안으로 파고들어 등줄기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저는 영국군 정보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도 견뎌봤지만 이곳에 숨막히는 긴장감은 또 다른 종류의 불쾌감을 주더군요. 제 이름표에 박힌 UN 군사옵저버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전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러니까 군사지도상에 350고지라 표기된 저 거대한 암벽지대는 그야말로 신이 빚어놓은 요새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600m 절벽이 태국 쪽을 향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캄보디아군은 바로 그 절벽 뒤편 후사면의 깊숙한 갱도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사학 교과서 어디를 펼쳐봐도 공격 측인 태국이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했습니다. 현대전이 아무리 드론과 AI가 판치는 첨단 기술의 전쟁터라 해도 결국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절대자는 여전히 지형이니까요. 이봐요, 대령님. 저 친구들 소리 지르는 것 좀 보십시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미군 파견 장교 토마스 소령이 씹고 있던 껌을 뱉으며 혀를 차더군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국경 너머 350고지 꼭대기에는 거대한 확성기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선 캄보디아군의 조롱 섞인 방송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통역 장교의 설명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그 억양만으로도 얼마나 오만방자한 내용인지 알 수 있었죠. 태국 놈들아, 겁나서 못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미국 형님한테 가서 일러바치기라도 할 셈이냐? 참으로 듣기 거북한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들의 자신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제 최신형 대공 레이더를 산 꼭대기에 박아놓고 있었고 포병부대는 절벽 뒤에 숨어 태국군이 쏘아 올리는 직사화기들을 비웃듯 피해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띄운다 해도 산악 지형의 특성상 저공 비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고고도 폭격은 정밀도가 떨어져 민간인 피해만 키울 게 뻔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쌍안경 렌즈 너머로 캄보디아군 지휘관들이 벙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 뒤에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뒷배가 버티고 있었고 앞에는 천혜의 방패막인 당륵산맥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태국군 진영을 살폈습니다. 분위기는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태국군 제2군 사령부의 지휘 텐트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는데 지휘관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350고지를 탈환하려면 보병을 투입해 저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올라야 하는데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을 당하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관찰하던 중 아주 기묘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태국 공군 연락장교 한 명, 계급은 중령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다들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담배를 피워대는데 유독 그 사람만이 차분하게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닫고 있더군요. 그 태블릿은 미군 지급품인 아이패드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검은색 단말기였는데 화면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문자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저렇게 태어난 거지? 저는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짐짓 걱정스러운 척 말을 걸었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령. 캄보디아군이 8시 정각에 포격을 개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공군 지원 요청은 해뒀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묘하게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저희는 F-16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F-16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저 벙커들을 부수겠다는 걸까요? 태국이 보유한 구형 전폭기들로는 저 산맥 근처에 가기도 전에 격추당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려는 찰나 그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골든 이글 편대. 타겟 포인트 진입 3분 전. 배달 물품 확인 완료. 골든 이글? 생소한 콜사인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작전 코드명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급히 쌍안경을 들어 남쪽 하늘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바늘은 야속하게도 오전 7시 58분을 지나고 있었고 350고지의 캄보디아군 포신들은 이미 태국군 진지를 향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작은 점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기대했던 육중한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의 실루엣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고 날렵한 마치 훈련기처럼 보이는 기체 4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더군요.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옆에 있던 토마스 소령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봐, 토마스. 저거 훈련기 아닌가? 태국군이 드디어 미친 모양이군. 저런 장난감으로 전쟁을 하겠다니. 토마스 소령도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T-52군요. 한국에서 만든 고등훈련기 개조형입니다. 기동성은 좋다고 들었지만 상대는 산 뒤에 숨은 벙커입니다. 기관포로 바위를 긁어대기라도 할 셈인가 보죠? 우리는 그것이 태국군의 마지막 발악이거나 혹은 절망적인 자살 특공대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350고지의 캄보디아군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확성기 소리가 더 커지더군요. 하, 훈련기를 타고 소풍을 왔구나. 격추시킬 가치도 없다. 오전 8시 정각.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350고지 정상 부근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캄보디아군의 야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쿵. 대지를 울리는 진동이 제 발밑까지 전해져 왔고 태국군 전방 초소 근처에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지며 흙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지루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이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저 작은 기체들의 날개 아래에 물리학의 법칙을 비웃는 괴물 같은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태국 중령이 보고 있던 낯선 문자, 바로 한글이 적힌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전장의 판도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쾅! 첫 번째 포탄이 지면에 꽂히는 순간 굉음과 함께 피어오른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토마스 소령의 어깨를 잡아 끌며 참호 안쪽으로 몸을 숙였는데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진동이 방탄조끼를 뚫고 갈비뼈까지 전해지더군요.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곧 저 산 꼭대기에서 수천 발의 포탄이 비오듯 쏟아질 테고 우리는 꼼짝없이 이 참호 속에 갇혀 지옥을 맛봐야 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계속되어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포격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하늘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참호 밖을 내다보았죠. 그 순간 제 군 생활 20년의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T-50TH 편대가 350고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대신 급격하게 기수를 틀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서 떨어져 나간 검은 물체들. 저는 당연히 그것이 일반적인 멍텅구리 폭탄이라 생각해서 저런 각도로 던져봤자 절벽에 부딪혀 자폭할 뿐이야 라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던 폭탄에서 갑자기 날개가 펴지더군요. 마치 먹이를 낚아채려는 매처럼 양쪽으로 날개를 쫙 펼친 그 물체들은 자유낙하를 멈추고 공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비행하는 살아있는 비행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비행체들은 산맥의 능선을 따라 유유히 활강하더니 믿을 수 없게도 스스로 방향을 꺾어 산 뒤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맙소사. 저거 지금 유턴을 한 겁니까? 옆에 있던 토마스 소령이 들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이었습니다. 산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려면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았다가 내리꽂히는
탑어택 방식을 써야 하는데 저건 마치 글라이더처럼 사너리를 휘감아 돌아 적의 뒤통수를 노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3초 뒤. 쾅! 산맥 너머에서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폭발음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갱도 진지한 탄약고가 유폭되면서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진동이었죠. 350고지의 후사면에서 시커먼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태국군을 조롱하던 확성기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단 한 발의 대응 사격도 해보지 못한 채 침묵에 잠긴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무언가에 홀린 듯 태국군 지휘 텐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 그 태국 공군 중령 그자가 들고 있던 태블릿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350고지가 불타오르는 와중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더군요. 저는 예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채운 복잡한 지도 데이터와 타격 좌표들. 그 사이로 선명하게 박혀있는 낯선 문자. 그건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어도 아니었죠. 타격 완료. 오차 범위 0.5m. 2차 타겟 지정 대기 중. 비록 한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저는 그 각진 글자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동북아시아의 그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쓰는 문자였습니다. 이봐요, 중령. 이게 대체 뭡니까? 미국제 JDAM도 산을 돌아서 때리진 못합니다. 도대체 저 물건 정체가 뭐요? 제 다급한 질문에 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서구권 장교들 앞에서 항상 주눅 들어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묘한 자부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KGB. 한국형 GPS 유도 폭탄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고 K-팝이 유행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무기체계? 그것도 미국조차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이런 변칙적인 정밀 유도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중령은 굳어있는 저에게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대령님은 350고지가 난공불락이라 하셨죠.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숨을 곳이 없어서 난공불락이 아니라 때릴 무기가 없어서 난공불락인 거다 라고요.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산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수천 년 된 전쟁의 상식이 저 작은 날개 달린 폭탄 하나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니까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폭발은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부의 승인 따위는 나중에 처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토마스 소령, 자네가 남아서 뒤처리 좀 부탁하네. 나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아직 상황 종료도 안 됐습니다. 소령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태국 공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그곳에서 가장 빨리 서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했으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마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전 세계가 벌벌 떠는 전장의 룰을 이토록 가볍게 비틀어버린 건지 말입니다. 지프차의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내지르며 방콕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기이한 회전 낙하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흙먼지 뒤집어 쓴 전투복 차림으로 수완나품 공항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마치 외계인을 보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빠른 서울행 티켓을 발권했고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거칠어진 숨을 고를 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솟아오르고 창밖으로 검푸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는 BBC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기적적인 휴전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양국 지도자의 평화적 결단이라며 헛다리를 짚고 있더군요.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외교 테이블이 아니라 350고지에 불타는 벙커 속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방금 전까지 제가 있었던 열대의 정글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공항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영하 10도에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땀과 습기에 절어 있었는데 이곳의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품고 있는 그 냉정한 기술력처럼 말이죠. 저는 옷깃을 여미며 미리 연락해둔 조력자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나러 온 사람은 김수석이라 불리는 인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된 대외협력 담당자이자 제 오랜 정보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항 분위기가 꽤 소란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단 17분 만에 끝내버렸으니 적어도 뉴스 특보가 나오거나 국뽕에 취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풍경은 도대체 뭘까요? 공항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는 전쟁 뉴스는커녕 어느 아이돌 그룹의 빌보드 차트 1위 소식과 내일 날씨 예보만이 무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킬킬거리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바쁘게 걸음을 옮길 뿐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정도 일은 우리에겐 일상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이 기이한 침묵. 저는 묘한 소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격한 그 압도적인 파괴력과 이곳의 평화로운 무관심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령님. 오시는 길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묵직한 저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수석은 롱패딩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연구원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대학 교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쟁터에서 바로 날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동네 친구를 만난 듯 덤덤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수석, 지금 뉴스 봤소? 태국 국경 말이야. 당신네들이 만든 그 물건. KGB가 산 뒤쪽을 때렸다고. BBC고 CNN이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엷은 미소만 띠더군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정상 작동했다고 하더군요. 타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정상 작동? 겨우 그게 할 말의 전부입니까? 저는 벙찐 표정으로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히터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차 안은 안락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가 인천대교를 건너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송도국제도시를 지날 때까지 저는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수석, 당신들은 몰라. 현장에서 본 그건 무기가 아니라 마법이었어. 날개가 펴지더니 180도를 회전했다고. 미국 레이시온사 친구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일세. 도대체 350고지 뒤쪽의 난기류를 어떻게 계산한 건가? 그건 슈퍼컴퓨터로도 실시간 계산이 안 되는 변수잖아. 운전대를 잡은 김수석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조수석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더군요. 이 영하의 날씨에 얼음물이라니. 한국인들의 이 지독한 얼죽아 문화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쟁 영웅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대령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마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그는 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50고지 후사면의 난기류 데이터는 이미 5년 전에 수집이 끝났습니다. 태국에 수출하기 전 우리는 강원도의 산악 지형에서 1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태국의 산이나 한국의 산이나 바람이 골짜기를 타는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에 올라타도록 알고리즘을 짰을 뿐입니다. 바람에 올라탔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서방의 무기회사들은 더 강력한 추진체, 더 큰 폭약을 쓰려고 안달인데 이들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 사각지대를 뚫었다는 겁니까?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저는 창밖을 보며 또 다른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 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그 정도 성능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지금 주가도 폭등할 텐데 왜 한국 정부는 조용한 거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수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우리는 무기를 팔아서 전쟁을 부추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령님. 우리의 고객은 태국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균형이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주변국들이 자극받아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것. 그게 우리식의 평화 유지 방식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방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무기는 과시용이고 힘은 드러내야 맛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숨긴 채 급소만을 노리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는 어느새 톨게이트를 지나 대전이라는 표지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이자 국방과학의 심장부. 그곳에 가면 제가 본 마법의 진짜 레시피를 볼 수 있겠죠. 도착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좀 주무시죠. 연구소에 가면 대령님이 기절할 만한 게 하나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수석의 그 말에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기절할 만한 게 더 있다니요? KGB의 회전 낙하만으로도 제 심장은 이미 한계치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벙커 속에 또 무엇을 숨겨놓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네온사인 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밤을 새우며 악마의 무기를 깎고 다듬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며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당신들의 그 잘난 침묵 뒤에 뭐가 있는지. 검은색 세단이 멈춰선 곳은 대전의 유성구, 지도 앱에는 그저 평범한 야산으로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무장 헌병들이 차를 가로막았는데 그들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김수석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번의 홍채 인식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삼중 철조망과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들을 세어보려 했지만 곧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거대한 요새 그 자체였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서자마자 묵직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안 등급 1급 구역입니다. 휴대폰은 저기 보관함에 두시죠. 김수석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기름 냄새 나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 세트장처럼 서늘하고 푸르스름한 조명이 감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서버실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쿨링팬이 돌아가는 위잉 하는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쪽입니다. 대령님이 보신 그 마법의 실체를 보여드리죠. 김수석이 안내한 곳은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수만 개의 붉은 점과 파란 선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 떠있는 지형 데이터. 그건 10시간 전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봤던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350고지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김수석은 아무렇지 않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터입니다. KGB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 이 가상의 공간에서 350고지를 뚫기 위해 비행한 기록들이죠. 화면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횟수 28만 4,912회. 28만 4,912회.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통상적인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많아야 수천 번 정도입니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전력 소모량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작 유도 폭탄 하나를 위해 30만 번 가까운 테스트를 했다고요? 거짓말 마시오, 김수석. 이건 조작이야. 당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픽 영상을 보여주는 것뿐이잖아.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니,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저 숫자가 진짜라면 서방의 군사기술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김수석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모니터 화면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그래픽이라. 그럼 이것도 그래픽으로 보이십니까? 화면에는 KGGB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으로 된 거친 화면 속에서 폭탄은 산맥의 능선을 타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날개가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미세하게 각도를 비틀며 중심을 잡고 있더군요. 풍속 12m, 측풍 발생. 궤도 수정. 완료. 난기류 감지. 진입각도 -3도 하향 조정. 완료. 화면 하단에 뜨는 로그 데이터들이 미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죠. 저건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폭탄 자체가 실시간으로 바람과 싸우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저 작은 칩셋 안에 슈퍼컴퓨터를 쑤셔넣기라도 했단 말이오? 저런 연산 속도는 F-35 전투기 메인 컴퓨터로나 가능한 거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군사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KGGB는 저렴한 가성비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수천억짜리 전투기보다 뛰어나다니 이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김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USB 하나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겉면에는 매직으로 실패 데이터 모음이라고 투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령님 말씀대로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넣을 돈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무식한 방법을 썼죠. 그는 USB를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람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 맞아보면 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연구원들은 한국의 모든 산, 태백 산맥부터 지리산 골짜기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드론을 띄우고 센서를 매달고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대한민국 산악 지형의 모든 바람길을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 28만 번의 시뮬레이션에 갈아 넣은 겁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 거죠. 이런 바람이 불 땐 이렇게 꺾어야 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KGGB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서방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수학 공식을 풀고 있을 때 이들은 산속을 기어다니며 흙바닥에서 데이터를 긁어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고 광기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유유히 산을 넘어가는 저 작은 폭탄이 갑자기 거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날갯짓 하나하나에 수백 명 연구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밤새 흘린 코피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더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50고지의 캄보디아군이 왜 손도 못 써보고 당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전투기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10년을 구르고 깨지며 완성된 이 지독한 데이터의 괴물과 싸웠으니 승산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석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마치 2차 공격을 준비하는 포병처럼 담담하게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놀라긴 아직 이르십니다. 대령님. KGGB가 창이라면 이번에 보여드릴 건 그 창을 휘두르는 눈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엔 지구본 모양의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상공을 비추고 있는 위성 데이터였는데 그 해상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될 정도로 선명했으니까요. 이건 미군의 정찰 위성 KH-12 영상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아니요. 이건 순수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425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 찍은 12월 28일자 350고지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가 엔터키를 치자 화면 속 350고지의 숲이 투시되듯 사라지고 땅속의 열감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 덩어리 수십 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숲과 바위 뒤에 숨어있던 캄보디아군의 갱도 포병들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350고지는 애초부터 숨을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패배감. 네, 그것은 완벽한 패배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미국 무기를 적당히 베껴서 싸게 파는 하청 공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그들이 이미 스승인 미국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비대칭 전력을 완성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위장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이곳이 금연구역임을 깨닫고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괜찮으십니까? 김수석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힘도 부정할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독하게 쌓아 올린 통계와 확률의 승리였으니까요. 김수석,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는 진심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여전히 그 차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쓸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찬사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연구소 전체에 붉은색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중앙통제실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메인 스크린에 긴급이라는 붉은 글자가 전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설마 또 전쟁이 터진 겁니까? 제 질문에 김수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빠르게 훑더니 낮고 심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손님이 찾아왔군요. 골치 아픈 손님? 도대체 이 완벽한 요새를 긴장하게 만들 존재가 누구란 말입니까? 캄보디아의 보복 공격? 아니면 중국의 해킹? 제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 김수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무래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이라니요? 제 되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중앙통제실의 푸른 조명이 순식간에 시뻘건 경고등으로 바뀌더군요. 마치 잠수함이 긴급 자망을 알릴 때처럼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벙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일제히 헤드셋을 눌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메인 스크린에 떠있던 350고지의 지형도는 붉은 노이즈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김수석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GPS 신호 소실. 재민 감지 발신원 불명. 이게 무슨... GPS가 끊겼다고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전에서 GPS가 끊긴다는 것은 병사가 전장에서 두 눈을 뽑히는 것과 다름없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태국 상공을 날고 있는 그 KGB들, 제가 감탄했던 그 회전 낙하 기술도 결국은 정밀한 좌표 유도 없이는 불가능한 고개였습니다. 좌표를 잃은 유도탄은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했고 그것들이 통제력을 잃고 민가로 추락한다면 태국은 물론이고 이 무기를 판 한국까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석,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캄보디아군 따위가 이런 고출력 재밍 장비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소.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김수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화면의 한 구석을 확대해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곳에는 350고지 후방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전파의 파동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것이 아닙니다. 이 파형.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파동의 주파수 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 생활 30년 저는 이토록 지독하고 강력한 전파 방해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작전 당시 미 해군의 이지스함 레이더조차 먹통으로 만들었던 그 악명 높은 전자전 시스템. 이건 중국이군요. 디안즈 부대의 광역 재밍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수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캄보디아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최신형 장비를 지원했을 줄은 몰랐군요.
저들은 지금 350고지, 주변 반경 50km를 전파의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KGB가 위성에서 받는 신호를 백색 소음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KGB들의 궤적은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매끄럽게 활강하던 궤도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산맥의 능선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고 있었죠.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장이라고. 저가형 활강 폭탄에 항제밍 장치가 있을 리 없잖아. 김수석, 당신들이 자랑하던 그 가성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야.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중국의 전자전 한 방에 고철이 되어버렸군. 제 냉소적인 비난에도 김수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비틀거리는 폭탄의 궤적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타겟 1번부터 4번까지 유도 불능. 경로 이탈 중입니다. 재민 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대로면 30초 뒤 전원 추락합니다. 30초. 한국의 신화가 무너지는데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군 지휘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겠죠. 한국 무기 별거 아니네. 중국 형님들이 지켜주니 천하무적이다. 라며 태국과 한국을 비웃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그 오만한 캄보디아군에게 정의구현을 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습니다. 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김수석에게 말했습니다. 자폭시키시오. 민가에 떨어지느니 공중에서 폭파하는 게 낫소.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김수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붉은 경광등 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공포 대신 기이할 정도로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폭이라니요? 대령님.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예의 없이 굴면 쫓아내야지 왜 우리가 집을 부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됩니까? 눈이 멀었다고. GPS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오. 그러자 김수석은 키보드의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KGB가 눈이 하나뿐이라고. 그 순간 붉은색 노이즈로 뒤덮였던 메인 스크린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뜬 문구는 제 상식을, 아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GPS 거부됨. 2차 프로토콜 가동, 독수리의 눈, 적외선 영상 및 지형 대조. 이게 뭡니까? 대령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미국처럼 수십억짜리 항제밍 GPS 수신기를 달 돈이 없죠. 김수석의 손가락이 지휘 콘솔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 지도가 먹통이면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주변 건물을 보고 길을 찾지 않습니까? 화면 속 비틀거리던 KGB의 앞부분 덮개가 열리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정교한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KGB는 GPS가 끊기는 순간 스스로 눈을 뜹니다. 내장된 적외선 센서가 아래에 있는 지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3D 지도와 대조합니다. 저기 바위가 있네. 그럼 나는 지금 350고지 7부 능선에 있구나. 하고 스스로 위치를 찾는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최고급 전략 무기에나 들어가는 지형 대조 항법 기술이었습니다. 그걸 고작 날개 달린 폭탄 따위에 집어넣었다고요? 거짓말. 그 많은 지형 데이터를 그 작은 칩에 다 넣었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모든 산을 기어다녔다고. 김수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거기서 훈련된 AI에게 캄보디아의 밋밋한 산맥 따위는 식은 죽 먹기죠. 중국의 재밍, 마음껏 쏘라고 하십시오. 우리 KGB는 이제 전파가 아니라 산의 모양을 보고 날아가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 속 흔들리던 궤적들이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붉은색 재밍 파동이 아무리 화면을 뒤덮어도 파란색 궤적들은 보란듯이 그 파동을 뚫고 350고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영향 없음. 타겟 재설정 완료.
오차 수정, 시각 데이터 기반 보정 중.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건 마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줄 알았던 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먹잇감을 향해 급강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형 전자전 장비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변태적인 데이터 집착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놈들. 사람 잘못 건드렸군. 김수석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마치 승리를 확신한 지휘관처럼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한국산 매운맛이 뭔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실의 한 구석에 있던 보안 담당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석님, 외부 접속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재밍이 안 통하니까 해킹을 시도합니다. 방화벽 뚫렸습니다. 놈들이 KGB의 자폭 코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재밍이 실패하자 이번엔 사이버전 부대를 동원해 폭탄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해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의 파란색 궤적들이 다시 붉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한 놈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군요. 김수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네트워크를 끊어.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해. 안 됩니다. 네트워크를 끊으면 태국군에게 최종 타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해킹을 막으려고 인터넷을 끊으면 폭탄이 터지지 않고 연결해 두면 중국에게 통제권을 뺏길 위기. 저는 다시금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저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어코 한국의 성공을 눈뜨고 보지 않겠다는 심보였습니다. 어떡합니까, 수석님? 30초 남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연구원들의 비명이 빗발치는 가운데 김수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1초가 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 개방해. 예. 하지만 그러면 놈들이 개방하라고. 대신 미끼를 던진다. 미끼? 도대체 무슨 미끼를 던진단 말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국 해커들을 속일 수 있는 미끼가 존재하기나 한단 말입니까? 김수석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처음 공항에서 봤던 그 사람 좋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섬뜩한 미소였죠. 대령님, 혹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가 키보드에 꽂혀있던 붉은색 보안키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났으니 문을 활짝 열어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갈 선물 속에 우리가 준비한 작은 바이러스를 심어보내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강대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 시스템 가장 깊은 곳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들어와라. 중국. 김수석의 나직한 독백과 함께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뛰어들기 위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대의 서버가 일제히 숨을 멈추며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침묵의 공포였습니다. 모니터 불빛마저 사라진 벙커 안에는 비상유도 등의 창백한 녹색빛만이 유령처럼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깬 것은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뿐이었습니다. 김수석, 미친 겁니까? 문을 열다니요. 저들이 들어오면 KGB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30년 동안 쌓아온 국방 데이터가 몽땅 털리는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김수석의 옷깃을 찾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오고 있더군요. 영국 정보부 시절 저는 사이버전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뚫린 네트워크는 다시는 복구할 수 없으며 적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무기는 곧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수석은 제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대령님,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낚시 타령이나 할 때요. 월척을 낚으려면 가장 맛있는 미끼를 바늘에 꿰어 놈의 입속 깊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살점 하나 뜯길 각오 없이는 놈의 아가리를
꿰뚫을 수 없는 법이죠. 그 순간 꺼져 있던 메인 스크린 중앙에 섬뜩한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경고 미승인 접속 감지. 발신 IP 202.108.x 중국 베이징. 놈들이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마자 중국의 사이버 부대 유닛 61,398의 해커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밀려들어 온 것입니다. 화면 속에 데이터 전송률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해킹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그들은 KGB의 유도 알고리즘, 지형 데이터, 암호화 코드까지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송 속도 10테라비트 돌파. 핵심 소스 코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방화벽 2차, 3차. 전부 붕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들의 비명 섞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골을 때려댔습니다. 끝났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한국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가 저 붉은 그래프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져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굴복시키기는커녕 한국의 국방 기술 전체를 적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었으니까요. 저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당장 랜선을 뽑으라고. 제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김수석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더군요. 셋, 둘, 하나. 지금. 탁.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벙커 안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친 듯이 치솟던 데이터 전송 그래프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었던 그래프 선이 검은색으로 변하며 화면에 수만 개의 팝업 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업로드 시작, 프로젝트 유령 124페타바이트. 업로드? 다운로드가 아니라? 저는 멍하니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국 서버에서 중국 쪽으로 무언가가 역류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가바이트 단위가 아닌 페타바이트라는 천문학적인 용량으로 말입니다. 놈들은 우리의 알고리즘을 훔치려 했겠죠. 깔끔하고 정돈된 수학 공식을 기대했을 겁니다. 김수석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주는 대신 원석을 몽땅 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이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된다는 겁니까? 대령님, 쓰레기도 산더미처럼 쌓이면 무기가 됩니다. 저 데이터 안에는 바람소리, 새소리,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 발자국 진동까지 모든 노이즈가 섞여 있습니다. AI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지독하게 아날로그적이고 불규칙한 데이터 덩어리죠. 화면 속 중국 측 IP 주소들이 하나둘씩 붉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 시간 초과. 시스템 과부하.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한국이 보낸 그 방대한 데이터 쓰레기를 해석하려다 과부하에 걸린 겁니다.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 사이에 찐득한 진흙을 들이부은 것처럼 놈들의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김수석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죠. 대신 우리는 곰처럼 미련하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타고 장비가 고장나면 손으로 받아 적어가면서요. 놈들의 매끈한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이 데이터 한 줄 한 줄에 박혀있는 한국 사람들의 악과 깡을 말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흘린 땀과 피 그리고 무식할 정도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해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은 자신들이 훔친 게 금괴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납덩이였던 셈입니다. 쾅! 그때 연구소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고주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재밍 장비가 역류한 데이터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타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붉은 노이즈가 거짓말처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밍 신호 소멸, GPS 수신 감도 100% 회복, KGB 전 편대, 위성 링크 재연결, 최종 유도 단계 진입합니다. 연구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벙커에 다시 푸른색 정상 작동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승리의 여신이 보내는 윙크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김수석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모니터 구석에 뜬 작은 경고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고, 서버 온도 위험, 섭씨 85도. 수석님, 역류 부하가 너무 큽니다. 우리 서버도 못 버팁니다. 냉각 시스템이 한계입니다. 그랬습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쏘아 보내느라 한국 측 서버 역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동기어진. 너 죽고 나 죽자는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상관없어. 쿨러 다 돌려. 안 되면 선풍기라도 가져와서 식혀. 김수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버실 유리벽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사우나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화기를 들고 셔츠를 벗어 젖히며 뜨거운 서버 렉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버텨. 1분만 더 버티면 돼. 야, 3번 서버 넘어간다. 몸으로 받쳐. 그건 기술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선원들, 아니 불타는 전선 사수하려는 병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과열된 장비에 팔이 되었는지 비명을 지르면서도 케이블이 뽑히지 않도록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들을 엘리트 과학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키보드나 두드리는 화이트 칼라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선에서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조국을 지키는 진짜 군인들이었습니다. 부끄럽다.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가 저 셔츠 바람의 청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들은 저토록 치열하게 싸우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고작 안 될 거야, 끝났어, 라고 냉소나 퍼붓지 않았던가? 거리 5km, 4km, 3km, 타격 임박. 화면 속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수록 서버실 안의 연기는 더 자욱해졌습니다. 매캐한 탄 냄새가 방탄 유리를 넘어 중앙 통제실까지 진동했습니다. 조금만 더. 김수석이 주먹을 쥐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물 파괴. 사살, 파괴 확인 12기 중 12기 전원 처치. 화면의 숫자가 0이 됨과 동시에 통제실의 모든 전력이 퍽 하고 나갔습니다.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메인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완전한 암흑. 하지만 이번 어둠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해냈다. 어둠 속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을 시작으로 벙커 안은 짐승 같은 포효로 가득 찼습니다. 와. 서버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온 연구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화상을 입은 팔을 부여잡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목격한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돈으로 처바른 중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땀냄새 나는 한국인들의 오기가 박살 내버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복구된 겁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CNN의 속보 알람이 미친 듯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동남아 지역의 중국발 재밍 신호 침묵. 캄보디아 350고지 벙커, 완전 파괴 확인. 그리고 가장 아래에 뜬 믿을 수 없는 헤드라인 하나. 캄보디아군 항복 선언, 우리는 유령과 싸울 수 없다. 유령. 그들이 말한 유령은 한국이 보낸 데이터 고스트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흘린 저 연구원들을 일컫는 말일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통쾌한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해 있던 김수석이 비상전력이 들어온 보조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저를 돌아보더군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타격 성공했잖소. 캄보디아도 항복했고. 아니요. 적보다 더 무서운 손님이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구소 입구의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군도 중국군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달린 검은색 세단과 미군 헌병 차량 수십 대가
연구소 정문을 포위하듯 막아섰고 차에서 내린 미군들이 삼엄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선글라스를 낀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헨리 미 국무부 차관보였습니다. 미국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의 전자전을 뚫어버린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온 겁니다. 김수석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분은 연합방위 태세 점검이겠지만 실상은 기술 압수일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기들 통제 밖에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특히 이 고스트 데이터는 미국 입장에서도 위협적일 테니 뺏어가려 할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엔 도와줄 수 없다며 외면하더니 우리 힘으로 이기고 나니 그 과실을 통제하러 온 강대국의 비정한 민낯.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저 오만함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땀 흘려 지켜낸 이 승리를 강대국의 논리에 뺏기게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수석. 저는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 여십시오. 저 양반 제가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끼익 쿵.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벙커 안에 뜨겁고 매캐한 공기가 바깥의 차가운 겨울바람과 충돌하며 희뿌연 수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너머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승리의 축포도 환영 인파의 함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침묵과 잘 정제된 폭력의 냄새였습니다. 연구소 앞마당은 이미 점령당해 있더군요. 미 8군 소속 헌병들의 헌비 차량이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방탄조끼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마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을 하듯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글라스에 비친 것은 영웅이 된 과학자들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위험 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벌한 포위망 한가운데 로버트 헨리 차관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캐시미어 코트 차림이었는데 땀과 그을음으로 뒤범벅이 된 김수석의 모습과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헨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천천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대령. 그리고 김수석. 무사해서 다행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절대적인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식적인 인사에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헨리? 동맹국 연구소에 무장병력을 끌고 오다니. 지금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요? 전쟁을 막으러 온 겁니다, 대령. 헨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전력을 무력화시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죠. 당신들이 사용한 그 비대칭 알고리즘과 원시 데이터 기술. 그건 국제무기통제조약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뺏어가겠다는 거요? 압수라고 해두죠. 동맹의 안보를 위해서 해당 기술의 소스 코드와 모든 관련 데이터를 미국이 안전하게 보관할 겁니다. 한국 정부와도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자들이 우리가 피 흘려 이기자마자 너무 위험하니 내놔라 라며 강도질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목격해온 강대국의 논리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체였습니다. 비키시오. 못 줍니다. 김수석이 제 앞으로 나서며 헨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샌님처럼 유순하던 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더군요. 이건 우리 연구원들이 10년 동안 산을 기어다니며 만든 겁니다. 당신네들이 에어컨 바람 쐬며 커피 마실 때 내 새끼들은 발톱이 빠져가며 모은 데이터라고요. 그런데 뭐 안전하게 보관해? 웃기지 마쇼. 하지만 헨리는 김수석의 분노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김수석.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헨리의 손짓 하나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소속 기술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벙커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이 도둑놈들아. 저게 어떤 건데? 연구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장한 헌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서버실 문을 막아서던 한 연구원이 군화발에 채여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제 망막에 슬로우 모션처럼 박혔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헌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철컥. 하지만 즉시 세 자루의 소총이 제 머리를 겨누더군요. 물러서십시오, 대령님. 외교관 면책 특권도 무력 업무 방해까지 커버하진 못합니다. 헨리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구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엔 옵저버 영국군 예비역 대령. 그 화려한 직함들이 지금 이 순간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대국의 질서 안에서 허락된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체스판 위의 늙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요원들은 능숙하게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국을 물리쳤던 그 고스트 데이터를 외장하드로 복사하고 원본 서버에는 포맷 진행 중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삭제. 그 단어가 화면에 뜨는 순간 김수석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른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삭제되어 사라지는 자신의 심년을, 자신의 영혼을 붙잡으려는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진행바는 무심하게 올라갔습니다. 삭제 중 25%, 50%, 75%.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존심을 지우는 행위이자 약소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밝은 대낮에 명백한 승리를 거두고도 힘의 논리에 의해 그것을 부정당할 때 뼈가 시리도록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방관자가 되었구나. 15년 전 코소보에서 학살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처럼 저는 또다시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살인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입술은 비겁하게 다물어져 있었고 분노로 떨리는 주먹은 주머니 속에서 갈 곳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작업 완료됐습니다. 원본 삭제 확인. 데이터 확보 완료. NSA 요원의 보고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헨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철수한다. 아, 그리고 김수석. 헨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김수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위로가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오. 미국이 관리해준다니 영광 아닌가? 한국 같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칼이었어. 우리가 잘 다듬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빌려주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요원들이 빠져나가고 헌병들이 포위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벙커. 조금 전까지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패배자들의 무덤처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서버렉과 바닥에 엎드려 우는 연구원들의 등, 그리고 매캐한 탄 냄새뿐이었습니다. 저는 김수석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따위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김수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김수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더군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담뱃갑을 열자 그 안에는 담배 대신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칩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우리는 곰입니다. 김수석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씩 웃었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먹이를 숨겨두죠. 아무도 못 찾는 곳에요. 제가 아까 서버가 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 데이터만 따로 빼놨습니다. 놈들이 가져간 건 껍데기뿐이고 진짜 알맹이는 여기 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단순한 기술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킹 로그 헨리가 방금 저지른 강탈 행위의 전말,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며 보여준 그 숭고한 투혼의 영상 기록이 담겨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걸 왜 나에게 보여주는 거요? 제가 묻자 김수석은 그 칩을 제 손에 쥐어주며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이 벙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당분간 감시당하겠죠.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상 입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제 차가운 손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UN 옵저버니까 저 놈들도 당신 몸수색까진 못했을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왜 저 헨리의 모욕을 견디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지.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던 겁니다. 그는 그 치욕의 순간에도 반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김수석의 눈빛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전우에게 자신의 등 뒤를 맡기는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놈들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땀이 도둑맞게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 손 안에 쥐어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그것은 무게가 없었지만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이 작고 매운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패배감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전의로 바뀌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헨리, 내 놈이 실수했어. 놈들은 데이터를 지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지울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을 것 없는 늙은 군인을 건드린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저는 칩을 양말 깊숙한 곳에 숨기며 김수석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폭탄을 놈들의 심장부 가장 깊은 곳에서 터뜨려 주겠소. 저는 돌아섰습니다. 벙커 밖에는 아직 헨리의 차량 행렬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제 걸음걸이가 패배자의 비틀거림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의 묵직한 군화 소리라는 것을. 반격할 시간. 저는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제 양말 속에서 타오르는 그 작은 칩의 열기만큼은 식히지 못했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오자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음과 함께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더군요. 차관보님, 이번 한국연구소 진입이 사전 협의된 겁니까? 한국 측의 기술적 결함을 미국이 보완해주는 겁니까?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헨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준비된 원고를 읊조리듯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하러 온 겁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사이버 작전은 의도는 좋았으나 기술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제 입에서 나직하게 흘러나온 그 단어는 헬기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목소리는 제 입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저는 헨리의 등 뒤 기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스마트폰 슬롯에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 외부 저장소 연결됨이라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저는 미리 작성해둔 이메일의 전송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수신인 CNN, BBC, 로이터, 알자지라.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제목 진실 한국은 어떻게 아시아를 구했나? 가라. 가서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려라. 터치. 전송 완료 바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없는 저격이었고 화약 냄새 없는 폭격이었습니다. 3초, 2초, 1초. 징징 지잉.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헨리의 인터뷰를 받아 적던 기자들의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심지어 헨리를 경호하던 헌병들의 가슴팍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떼가 연구소 앞마당을 덮친 듯한 공명음이 헬기 소리마저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긴급 속보? BBC? 잠깐, 이거 캄보디아 국경 상황인데.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CNN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속보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조건 없는 항복 선언. 뭐라고요? 헨리의 여유롭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선글라스를 벗으며 기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군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항복이라니?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방금 삭제. 아니요.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350고지 벙커가 원인 불명의 공격으로 전멸했고 캄보디아군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울 수 없다며 백기를 들었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불안정해서 위험하다고 통제하려던 그 기술이 이미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버렸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하지만 헨리에게 닥친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게 뭐야? 또 다른 기자가 소리치며 스마트폰 화면을 헨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제가 방금 전송한 김수석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풍경은 지옥이자 동시에 성소였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돌아가는 서버실. 몸으로 막아. 데이터 날아가면 다 죽는 거야 라고 절규하며 셔츠를 벗어 섭씨 85도의 뜨거운 서버렉을 감싸 안는 한국 연구원들의 처절한 모습이 고화질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자막. 목표 중국 해킹 부대 61,398부대. 방어 상태 성공. 이건 헨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영상은 헨리의 모든 논리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태워가며 시스템을 지켜냈고 중국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영웅들을 돕기는커녕 무력으로 진압하고 데이터를 강탈하려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된 겁니다. CNN 속보, 미국, 한국의 영웅들을 무장해제시키려 했나? 뉴스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헨리의 말을 받아 적던 그들은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헨리를 향해 질문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이 이미 전쟁을 끝냈는데 왜 연구소 데이터를 압수하신 겁니까?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걸 원치 않아서 개입한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아닙니까? 플래시 세례가 헨리를 십자포화처럼 덮쳤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오해. 라며 웅얼거렸지만 기자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태블릿 PC를 흔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차관보님,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방금 한국 정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헨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어떠한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없으며 사전 통보 없는 미군의 진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습니다. 합의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까? 헨리는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정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던 테러마저 차단당한 것입니다. 오해가 아니요, 헨리. 저는 그 틈을 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기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저에게 길을 터주더군요. 저는 헨리의 바로 앞 카메라가 가장 잘 잡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오해한 게 아니오. 두려워한 거지. 제임스 대령. 당신이 감히. 헨리가 이를 갈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실패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오. 한국이 너무 잘할까봐 겁이 났던 거지. 당신들의 허락 없이도 당신들의 기술 없이도 한국이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요. 제 말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십시오. 저 서버실의 불꽃을. 저것이 바로 당신들이 뺏어가려 했던 위험한 기술의 실체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살을 태우는 헌신 말이오. 이것마저 통제하려 든다면 미국은 더 이상 자유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저 질투 많은 늙은 권력자일 뿐이오.
그 순간 헨리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 귀에까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군요. 헨리, 당장 거기서 나와. 당장. 백악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들끓자 워싱턴도 더 이상 헨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전화를 끊더니 헌병들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철수해. 전원 철수한다. 차관보님, 해명 안 하십니까? 압수한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자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헨리는 도망치듯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헌병들의 헌비 차량도 꽁무니를 빼듯 황급히 연구소 앞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미군의 행렬이 지금은 폐잔병의 도주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와! 미군 차량이 사라진 자리에 벙커의 철문이 활짝 열리며 연구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붕대를 휘두르며 뛰었고 누군가는 서로를 얼싸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왔던 기술 독립군들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승리의 전율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수석이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라이터를 켜 제 담배 끝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칙!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 사이로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령님. 대령님이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연기를 길게 뱉어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어깨가 오늘 아시아의 평화를 떠받쳤다는 사실을요. 아니요, 김수석. 내가 한 게 아니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저 하늘이요. 나는 그저 당신들이 쏘아 올린 화살이 어디에 꽂혔는지 확인해준 목격자일 뿐이요. 김수석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밥값 한 겁니다. 밥값. 나라를 구하고도 세계 최강대국을 이기고도 고작 밥값했다고 말하는 이 겸손하고도 무서운 사람들. 저는 이 나라가 왜 반만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꺾이지 않는 도끼와 해악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들어가시죠. 김수석이 제 소매를 끌었습니다. 미군도 갔으니 진짜 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컵라면 말고 국밥에 소주 한잔 하시죠. 하, 좋소. 오늘 같은 날은 취해도 무죄지.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벙커가 아닌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다시 한번 터졌지만 이번엔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들을 위한 가장 화려한 조명이었으니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반란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전 세계에 똑똑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허락을 구하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말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김수석의 말대로 눈이 그치고 맑게 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KGB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날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길고 길었던 하루를 정리하고 제가 이 땅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짠하시죠. 투박하게 부딪히는 소주잔 소리가 식당 안의 소란스러움 속에 묻혔습니다. 김수석은 단숨에 잔을 비우더니 캬 하는 소리와 함께 뚝배기의 얼굴을 파묻더군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3000km 밖의 전쟁을 멈춘 영웅의 식사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야말로 이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상의 온도였을 테니까요. 식당 TV에서는 연신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미 국무부 한국의 독자적 방어권 인정, 캄보디아, 조건 없는 국경 철수 시작이라는 자막을 흥분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정작 그 뉴스의 주인공인 연구원들은
TV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등짝 맞겠다는 농담이나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밥값을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도 다시 출근할 수 있다는 평범한 다행스러움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호텔방,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대전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이 붉은 미등을 켜고 강물처럼 흐르고,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따스한 불빛들이 별처럼 켜지고 있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평온한 불빛들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름이야말로 김수석과 연구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짜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피를 토하며 싸웠기에 지상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 속에는 제가 방금 작성을 마친 작전 보고서 1229 이글 파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일 아침 UN 안전보장이사회로 전송될 테고, 헨리 차관보가 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결론: 2025년 12월 아시아의 전쟁을 멈춘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유엔의 결의안도 아니었다. 타닥 타닥.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집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나라였기에 가장 강해져야 했던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차갑고도 뜨거운 기술이었다. 그들이 만든 평화는 구걸하는 평화가 아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증명하고 강제하는 평화다. 나는 이것을 한국에 의한 평화라 부르고 싶다. 보고를 마칩니다. UN 군사 옵저버 제임스 윈터. 노트북을 덮자 창문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냉소적인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누리는 평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저 기적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제 짐을 싸야겠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옵저버의 임무를 띠고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떠나겠지만, 헨리 차관보가 도망치던 그 뒷모습과 김수석이 건네준 소주 한 잔의 맛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창밖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군요. 저 하얀 눈이 덮인 산맥 어딘가에서 지금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대한민국의 밤을 지키고 있을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이 위대한 나라에게 멀리서나마 경례를 보냅니다. 잘 자요, 한국.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방금 보신 이 뜨거웠던 기록 속에 담긴 우리 무기체계의 위력, 그리고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만큼은 한치의 거짓 없는 100%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설계하고 계신 모든 국방과학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가 누군가의 치열한 밤샘과 헌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